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국부동산신문과 협력해서 현 정부의 창조적 금융경제정책의 현실화 작업의 한 축이자 선진국형 간접투자로서의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서비스 산업인 부동산 금융, 특히 리츠 관련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월 봄 기운이 완연한 새로운 출발에 점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귀한 걸음을 해주신 내외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부동산경제연구소 사무국장 이종식입니다. 개인적으로 본 세미나를 사회를 맡게 돼서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미나는 식순에 따라서 1부, 2부로 나누어 약 1시간 50분 정도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은 식순에 따라서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단상 앞에 국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국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의식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빈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본 세미나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셨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모두 다 소개해 드릴 때마다 소개해드려야 되지만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 순서는 방명록에 접수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세미나를 주관하시고 모든 기획을 하신 한국부동산경제연구소 송동은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전 16대 18대 삼선 의원이시자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시고 현 체육대학 총장님을 재직하고 계시는 김성조 총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 국토부 사무관이시자 토지주택공사본부장, 전문건설협회 토공분야 상임부회장, 현 공인중개사협회 사무총장을 맡고 계시는 이성재 사무총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발표를 하기 위해서 참가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리츠 투자자문협회 모현숙 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제자산신탁 강현기 연구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부민 유한반의 이현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서울펜츠대학원대학교 김재태 교수님 오셨습니다. 상명대학교 글로벌 부동산 융합연구소 정재홍 외래교수님 오셨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홍기 부동산정책연구원 원장님 오셨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윤아영 부동산 전문기자님 오셨습니다.
한국저축은행의 송명구 대표이사님 오셨습니다. 한국부동산신문의 김홍희 회장님 오셨습니다. 한국부동산신문의 박명란 대표이사님 오셨습니다. 시티스케이프 김철 대표님 오셨습니다. 행사 관계로 잠깐 나가신 것 같은데 다음에 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한미금융그룹의 김두칠 상무님 오셨습니다. 리더스 중개부문의 정단 대표이사님은 지금 오신다 그랬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오시는 대로 또 인사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 행사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축전이나 한을 보내주신 내빈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의원 정두원 의원님이 보내주신 축전입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회 국방위원장 정두원입니다. 한국부동산 리츠 분야 및 부동산 서비스 산업발전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세미나가 우리 부동산 서비스 산업 발전에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정두원. 다시 한번 정두원 의원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을 보내주신 분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한국부동산신문, 한국부동산투자자문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주식회사 리츠원, 주식회사 리더스 중개법인, 상명대 글로벌 부동산 융합연구소, 서울펜처대학원 부동산학과장 최민석 교수님, 강남부동산 아카데미 정정 연예 교수님, 주식회사 마샬 코퍼레이션, 유니텍, 그리고 송 박사님의 지인이신 구현섭, 우정일, 이중환 사장님, 그리고 RNJ 사장님, IBC 코스메틱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축전과 한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미처 소개 못한 분들은 잠시 후 제2부 진행해서 다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순에 따라서 인사말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이 세미나를 주관하시고 본 부동산 경제연구소의 소장이시자 주식회사 리츠원 대표이사이신 송동원 부동산 금융학 박사님의 인사말을 청해 듣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국부동산 금융분야 및 부동산 서비스 산업발전 세미나를 주관하고 있는 한국부동산 경제연구소 송동원 소장입니다. 오시기가 쉽지 않은 이곳 국회까지 어려운 걸음을 해주신 내외빈 여러분들과 부동산 산업의 선진화와 미래의 시장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들께 행사 주관자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작금의 부동산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0년 초 일본의 부동산 버블 경제의 붕괴를 예측했던 세계적인 미래학자 해리덴트가 2018년 인구 절벽이 온다라는 저서를 냈습니다. 제목에 나오는 2018년은 한국 인구의 최고점을 찍는 해이고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가 예상되는 시점이자 국내적으로는 대선이 끝나 다음 정부가 시작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현상은 곧 부동산이 공급보다 수요가 정점을 찍는 해가 될 수도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점이 지나면 우리도 부동산 버블이 시작되는 해가 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미리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수요자가 존재하기에 공급자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수요자가 급격히 줄어든다면 공급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택, 아파트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시장 상황을 예측하고 준비하는 실질적인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산업은 거대한 자산가치적 측면에 비해 제도가 미비하고 산업의 종사자들이 영세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산업은 아직 정보의 낮은 공개성과 투자시장의 안전장치 미흡 등으로 신뢰도, 투명성도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향후 몇 년 안에 국경이 무너지고 글로벌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의 다국적 부동산 투자기업이 몰려들어옵니다. 이를 대비하고 성장하기 위해 제도적 뒷받침과 부동산 기업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최근에 이를 반영한 국토부의 보도자료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산업을 고부가가치로 창출하는 새로운 신성장 동역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로 인해서 부동산 금융을 포함한 건설, 관리 시장을 비롯해서 전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도 리츠를 부동산 선도 산업으로 육성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민간이 주관하는 제1회 세미나를 개최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는 금융 분야를 비롯하여 건설, 중개, 관리 및 전문 자격사들과 많은 컨설턴트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내외민님들이 자리를 같이 하셨습니다. 모쪼록 어려운 걸음을 하셨으니 발표자나 패널들과 같이 많은 공감대를 이루고 돌아가셨으면 합니다. 이 작은 행사가 부동산 산업 발전에 일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며 인사에 발언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국체육대학교 총장님으로 계시는 김선조 총장님을 모시고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이 부동산 정책의 웬 축사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또 부동산 가진 것도 별로 없습니다. 다만 오늘 이 부동산 한국부동산 신문하고 한국부동산경제연구소에서 공동 주관하는데 연구소 소장을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처음 회의를 시작하면서 우리 사회자께서 날씨가 정말 좋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또 이제 소장님이 말씀하면서 한국 부동산 시장에 낙검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렇게 눌러서 봄날씨처럼 이 세미나가 한국 부동산 시장을 활짝 꽃처럼 만개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부동산 정책을 잘 모릅니다만 저도 이 국회에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깨너머로 많은 정책들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정말 어려운 정책이다 이렇게 해서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한때 강봉준 전 장관과 함께 여행을 갈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봉준 장관께 제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부동산 정책을 잡기 위해서 이러한 정책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왜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생각하냐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께서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때 상황은 이렇게 했다면서 설명하는 게 이제 그 장관께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 잡기 위한 완벽한 정책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쯤 부인이 사모님께서 자기에게 묻더랍니다. 부인이 내 친구들이 지금 강남에 아파트를 사도 되겠느냐고 물어보는데 어떻게 하면
어떤 대답을 해야 됩니까? 물어서 절대로 사지 말라고 하세요. 완벽하게 우리는 부동산을 잡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마치 자기를 놀리듯이 엄청나게 올라가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정말 어떤 정책으로 진단하고 해결책을 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의 이 세미나가 리처라는 그런 새로운 수단을 통해서 우리 한국 부동산이 좀 더 안정되고 발전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에 청취해 주신 모든 분들께서 그런 노력을 기울이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그와의 계신 한 분 한 분도 끝까지 잘 지켜 나가주시길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리고 이 일례가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기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승우 총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도부 사무관 출신이시고 현재 협회 사무총장으로 계시는 이성재 총장님을 모시고 경력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인중개사협회 사무총장 이성재입니다. 오늘 사회자 말씀과 같이 저희 회장님이 나오셔서 좋은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 저희 협회 대의원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못 나오시고 제가 대신 축사를 빌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사 한국부동산경제연구소가 주최하는 제1회 한국부동산 금융 분야 및 부동산 서비스 산업 발전 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먼저 본 행사를 주관하시는 한국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이신 송동원 박사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부동산 금융 분야에서 쌓아온 오랜 경험을 살려 순수 민간연구소 차원에서 이 지역 관련 문제와 더불어 부동산 서비스 산업의 현황과 진단, 그리고 리츠 업계와 협회에서 다루지 못한 미진한 점 등을 발굴하여 그 논의 여정을 만들어간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분야가 GDP 비중의 약 8%, 산업의 총 매출액이 약 50조 원, 종사자 수가 41만 명으로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아직도 영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부동산 분야의 시장 수요는 날로 증가하는 데 반해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진입장벽으로 인해 부동산 분야가 아직도 근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며, 또한 부동산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 산업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데 큰 문제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논의하고자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실제 현업에 종사하는 9만여 명의 해업 공인중개사와 협력하여 2차 시장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는 데 힘을 모아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행사를 준비하신 한국부동산경제연구소 송동원 박사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신 내입인 여러분들의 건성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의 2016년 3월 30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장 안기현 대도. 이승재 사무총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투자 자문업의 현황 및 발전 방향으로 발표를 준비하신 한국부동산 리츠 투자자문협회 회장이신 모현숙 회장님을 모시고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제1회 한국부동산신문에서 개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여기 참석하신 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부동산 리츠 투자자문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모현숙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부동산 투자 자문업의 현황 및 발전 방향입니다. 저희 부동산 투자 회사법은 아시다시피 저희 부동산 산업이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 부동산 산업 중에서 부동산 금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오늘 발표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리츠에서도 저희는 투자 자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국내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근거해서 저희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리츠를 관장하는 리츠 협회가 있고요. 저희는 리츠 투자 자문사들의 협회입니다. 32개의 협회가 있는 32개의 회원사가 있는데요. 32개 회원사 중에는 주로 큰 회사로 하면 삼성, S1, GS 서브원, 하나육삼 등의 큰 회사들도 있고요. 약 42%가 감정평가법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투자 자문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근거해서 저희 투자 자문 회사들의 역할을 보면은요. 저희 투자 자문 회사들은 주로 부동산 투자 회사에서 만든 리츠, 부동산의 취득, 관리, 괴량 및 처분, 부동산의 개발 사업, 부동산의 임대차, 증권의 매매, 이상, 신탁이 종료될 때 신탁계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기속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의 취득, 관리 및 처분, 이게 부동산 투자 회사들이 하는 역할이고요. 저희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들은 이런 리츠가 만들어내는 부동산 상품에 있어서 법으로는 개발 리츠와 관련된 상품의 사업 계획을 수립하거나 평가하거나 하는 일을 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 중에서 특히 부동산 투자 회사가 하는 일 중에서 명문화된 것은 부동산 리츠 회사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필요한 자료 조사, 분석, 정보 제공, 자문 및 평가라는 내용으로 명문화되어 있는데요. 사실 부동산 투자 회사가 할 역할들이 많지 않은 게 국내 지금 리츠가 만들어진 게 총 128개, 2015년 말 기준 128개의 리츠가 운용이 되고 있고요. 18조 3천억이 리츠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리츠와 상대적으로 꼭 비교를 하는 것이 자본시장법에 근거한 부동산 펀드를 운용하는 자본시장법에 근거한 회사와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근거해서 투자자문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부동산 투자 회사들이 이런 법에 의해서 리츠 상품을 많이 운용하고 있으면 저희들의 역할도 많이 만들어질 텐데요. 사실 이 부동산 간접 상품인 리츠와 부동산 펀드를 비교해 보면 사실 부동산 펀드로 운용되고 있는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에 저희 리츠는 시장 규모가 반 이하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속한 저희 투자자문회사는 할 수 있는 영역이 사실 상대 자본시장법에 근거한 회사의 일보다 굉장히 일의 영역이 좁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동산 투자 자문과 자본시장법에 근거한 금융 투자 자문을 법률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요. 금융 투자 자문은 사실 포괄적으로 금융상품 전반에 대한 투자 자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자본시장법이 개정이 되면서 금융상품뿐 아니라 부동산 상품도 투자 자문을 할 수 있게 법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왼쪽에 있는 금융 쪽의 투자 자문의 일과 오른쪽의 부동산 투자 자문의 일을 비교해 보시면 저희는 부동산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본시장법의 그 법적 완화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저희 그 부동산 투자 회사를 부동산 투자 회사 법에 근거해서 신규로 설립할 때 자본금 50억과 70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금융 쪽에서는 자본시장법에서는 이번에 전문가 사모투자형 자산운용사가 자본금 20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쪽에는 50억 이상 설립 자본금을 최초 자본금을 가져야 회사를 만들 수 있는데요. 자본시장법에서는 20억이면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일의 범위도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저희 쪽은 부동산에 국한되어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 그 투자 자문,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근거한 저희 업에서는 현행되어 있는 내용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업무가 보강되어야 된다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의 업무를 조력하는 일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일에 저희들이 투자 사업의 취득이나 처분이나 관리에 대한 투자 자문을 할 수 있어서 저희 업무의 영역을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에게도 업무를 할 수 있게 대상을 확대해 주어야 된다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부동산 투자 자문업이 사실 발전하기 어려운 게 이 4가지 정도로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부동산 투자 회사를 대상으로만 저희들이 업무 영역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부동산 서비스에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보장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리츠와 관련된 일만 할 수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명문화되어 있는 게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 사실 부동산 회사, 부동산 투자 회사를 조력하는 정도의 업무만 한다라고 보통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가 저희는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서 업무 영역이 사실 없습니다. 리츠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뭐 사모를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또 매각을 한다든지 하는 업무를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일반인들한테 하는 업무가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의 신규 설립이 세 번째로는 부진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128개의 리츠가 작년 2015년 말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리츠를 시작한 동남아 쪽, 일본 쪽이나 뭐 홍콩 쪽, 싱가포르 이런 데 비교하면 저희는 한 10분의 1 수준도 안 됩니다. 네 번째, 저희 업계가 주로 겸업하는 회사들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은 대기업 자체의 자산 관리하는 그 일로도 이 투자자문 하는 일이 외부에서 진행되는 일이 뭐 사실은 거의 없고요. 겸업으로 하고 있고 두 번째 말씀드린 감정평가 법인들이 42% 정도 된다라고 했는데 그 회사들도 겸업입니다. 그러면 저희 회사처럼 주업으로 하고 있는 투자자문 회사들은 사실 시장 영역이 좁기도 하지만 일반인들이 저희한테 주는 업무가 없고 만들어진 리츠가 별로 없다 보니 사실 저희 업무 영역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작습니다. 네 가지 말씀드린 거를 좀 상세히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그냥 한번 쭉 시간 관계상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가 결국은 많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있다고 해도 여기 말씀드린 대로 그냥 자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해버리는 경우에는 저희 투자자문 회사의 역할이 제대로 업무 용역으로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법적 지원이 생기지 않는 한 저희 그 투자자문 회사의 영역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계속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 투자 회사 법이 사실은 규제 일변도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자본시장법에 계시는 분들도 오늘 상당히 오신 것 같은데요. 법을 비교해 보면 저희는 규제 일변도의 법입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법은. 자본시장법은 정말 일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말 여러 차례 수없이 완화해주고 권장해줘서 저희 부동산 투자 회사법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규제 일변도의 법이 실제로 언제 2001년도에 생긴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 과연 언제 크게 완화가 돼서 자본시장법에 생긴 그 회사들과 업계를 나란히 하고 저희들이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지 정말 15년씩이나 지났는데도 정말 기대에 많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AMC 같은 경우도 리츠펀드를 만들면 사실 그 안에서 투자 결정을 해야 되는 것에 투자자문회사들이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거나 투심을 하거나 해버리고요. 이건 현업에 있는 분들 아니면 사실 잘 모르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신용평가사에 계신 분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저희 투자자문회사가 해야 되는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AMC에서 만드는 리츠펀드 같은 경우 4대 실사가 있습니다. 4대 실사를 예를 들어서 간평이 있고요. 법률실사가 있고 회계실사 있고 시장조사 있는데요. 시장조사만큼은 저희 투자자문 회사들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시장조사를 우리나라 국내 3대 신용평가기관에 주고 있습니다. 투자자문회사 등록도 하지 않았고요. 부동산 산업에 속해 있지 않는 그 업의 신용평가 회사들한테 시장조사 업무를 외주를 줍니다. 그러니 저희 투자자문 회사들이 일할 수 있는 업역이 생기겠습니까? 정말 힘듭니다. 그것은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국토교통부에 계신 관계자분이 아쉽게도 나오시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산업이 얼마 전에 분류를 쳐서 대분류로 격상을 했습니다. 저희는 부동산 산업의 여러 분야 중에서도 국토교통부에서 지향하는 부동산 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 리츠, 부동산 금융이 주축이 돼서 이 산업을 발전시킬 것이다라고 육성 발전시키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한 분도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주축으로 육성하시겠다고 하시면서 한 분도 참석도 안 하셨어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도 저희들이 이렇게 할 역할이 없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셨으면 정말 이런 제언을 좀 드리고 저희의 영역을 만들어 주십사. 있는 것조차도 안 챙겨주셔서 좀 이런 업무라도 챙겨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아까 4가지 말씀드린 내용에 세세한 내용인데요. 특별히 좀 말씀드릴 내용만 말씀을 좀 드리면 부동산 대세 상승기라고 해도 저희는 결코 저희 그 투자자문 업계는 특별히 할 어벽이 생길 것 같지 않습니다. 부장님 좀 시간 관계상 조금만. 네, 시간 관계상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4가지를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렸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들이 해야 될 그 업역에 외국계 글로벌 회사들이 와 있습니다. 이거는 꼭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짧아도 저희가 해야 될 업역에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회사들이 와서 저희 시장을 이미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정부 공기관 공사들에서 어떤 그 활용 방안 제안들을 받는데 이런 글로벌 종합 서비스 회사들에게 업무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국내에 투자자문 회사에 계시는 분들은 물론 부동산 산업에 계시는 분들이 다 긴장해서 이런 어떤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데요. 자, 우리 투자자문회사에서 리츠 설립이나 그러니까 사모나 매각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역할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자문 회사들이 금융투자 쪽 자본시장법과 비교해서 우선 자본금만 해도 저희 10억의 전문인력 3인입니다. 자본시장법에는 이번에 법이 개정됩니다. 1억입니다. 투자자문회사들의 자본금 1억입니다. 10배 차이 납니다. 업역은 저희 몇 배 됩니다. 부동산 서비스 종합 선진화 방안 이번에 발표하셨는데요. 제안을 드리는 것이 이렇게 저희 산업에 사실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통폐합해야 되고요. 같이 통폐합해서 업무를 같이 할 수 있게끔 대형화해서 글로벌 법인들, 외국에서 온 글로벌 법인들과 대적해서 일할 수 있게끔 통폐합해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희 부동산 투자 자문 회사는 리츠 회사들과는 달리 리츠는 상품을 디벨롭하는 회사들입니다. 저희는 투자자들이 리츠에 투자하시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리츠 회사들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가진 회사들의 단체입니다. 저희 투자자문 업계가 조금이라도 자본시장법과 비교해서 시장이 구축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도 힘을 좀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노현수 회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모형 자기관리 리츠 활성화 및 정책적 제안으로 발표를 하신 국제자산신탁 리츠사부 강형기 연구원님을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주제 공모형 리츠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국제자산신탁의 리스팅 강형기입니다. 발표에 앞서서 오늘 자리를 이끌어 주신 한국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님 및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소중한 시간을 또 할애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발표되는 내용이 우리 리츠 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축제 발표의 순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리츠 시장의 현황을 간략하게 좀 짚어보고요. 리츠 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무형, 특히나 이제 자기관리형 리츠의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고 마지막으로 정책 재현의 순서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리츠는 현재 그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기관리형 리츠가 있고, 두 번째가 위탁관리형 리츠가 있습니다. 두 가지 리츠가 이제 그동안 투자회사라는 원래 법률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약칭해서 리츠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현재 자기관리형 리츠라는 그 리츠의 유형은 이 실체형 회사의 유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체형 회사라는 것은 회사가 이 자산을 운영하는 인력들을 모두 갖추고 자산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수익을 투자자,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위탁관리형 리츠 같은 경우는 페이퍼 컴퍼니니까 이 실체가 없는 그런 형태의 회사가 되겠고요. 그 회사를 AMC라는 주택 관리회사들이 이제 운영을 하면서 발생된 수익을 배당하는 구조로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특징이 이 자본금은 자기관리는 70억의 최저 자본금을 갖도록 하고 있고, 위탁관리는 50억의 자본금을 갖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투자의 유형들이나 어떤 구조적인 부분들에 좀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회사의 전속은 자기관리형 같은 경우는 영속형 회사로서 이제 실체가 있기 때문에 지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위탁관리형 같은 경우는 영속형이나 한시형을 모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그 리츠 시장은 2015년 말 현재 128개의 리츠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자산 운용 규모로는 한 118조 3천억 정도로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한 개당 리츠의 그 평균 자산은 이제 현재 1,430억 정도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총 리츠 128개 중에 위탁관리형 리츠가 67% 비중에서 가장 많은 그 비중을 갖고 있고, 자산은 12조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투자 자산의 유형을 살펴보게 되면 가장 많은 게 지금 현재 오피스가 한 전체 시장에서 49% 정도의 시장을 가지고 있고요. 한 개의 리츠당 한 2,100억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이제 주택 리츠, 주택을 운영하는 리츠가 있는데, 이게 한 40개 정도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 이 주택 리츠가 이제 갑자기 이제 이렇게 증가하게 된 이유는 최근 이제 1, 2년 사이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스테이에 영향을 받으면서 주택 시장이 좀 리츠의 전환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리츠의 수익성 부분에서는 평균적으로 1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전체의 평균에서 이제 분리를 해보다 보면 성장 리츠 같은 경우는 작년 공분 기준으로 한 2.2%, 3%대 수준밖에 안 되면서 아주 낮은 그 수익률을 가지고 있고요. 위탁관리 리츠도 마찬가지로 뭐 그렇게 높지 않은 6%, 5% 정도의 수익률로 아주 취약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CR 리츠 같은 경우는 구조적인 리츠라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캐피탈 게인이라는 그 법이 평균적으로 반영이 돼서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있고 평균적으로 10%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우리나라 리츠의 자산 구성 내용을 보게 되면 전체 리츠 128개 중에 사무실, 오피스에 투자되어 있는 비중이 한 40%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이 주택이 아까 보셨던 26% 정도, 그리고 리테일, 상업 점포가 한 16% 정도, 총 한 90% 정도가 세계의 그 유형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일본 리츠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그 리츠 지금 자산 구성 현황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은 이제 주택에 대한 부분들이 일본보다 상당히 발전하고 있는 위험을 띠고 있죠. 다만 이제 문제로 좀 대두되고 있는 내용이 우리 리츠 같은 경우 지금 전체 자산의 규모가 18조 3천억 정도인데, 일본 리츠 같은 경우는 이제 14조, 작년 말 기준에서 14조 6천조 엔이죠. 그러니까 우리 환율로 환산을 하려면 155조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규모 자체가 상당히 좀 다른 형태를 띠고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이 패턴, 추세를 보게 되면 리츠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다음 해외의 리츠 현황을 보게 되면 우선 다른 이제 선진 국가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리츠들의 특징은 대부분 다 성장을 했다라는 특징이고요. 시장 규모는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환율로 환산해서 1,000조 원 정도 규모를 형성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2015년 말 규모에서 한 155조 원, 그리고 호주가 110조 원 정도 규모로 지금 성장을 해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자기 관련 리츠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법인세 면제 부분이 없는데, 이 미국 같은 경우 법인세 면제, 그리고 일본도 법인세 면제 부분이 좀 속해 있고요. 호주, 싱가포르 이런 지역들은 지금 소득세들이 면제되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이 싱가포르 같은 후쿠펀드, 그리고 홍콩은 그쵸? 이렇게 모든 시장 정부나 이 연기금들이 앵커리스로서 이제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의 리츠 시장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주를 해봤습니다. 앞서 이제 다른 국가들의 리츠 시장을 좀 살펴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현재 성장되어 있는 리츠가 한 3개밖에 없습니다. 이건 이제 좀 말인데, 그 3개 중에서도 규모가 또 3천억 규모거든요. 그러면 하나에 1,000억짜리 규모의 리츠가 지금 성장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다른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리츠들은 거의 조 단위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리츠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리츠들이 상장이 돼서 움직이면서는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가 상당히 중요해지는데, 이 1,000억짜리 리츠가 과연 어느 정도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패션으로 좀 남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관리 리츠라는 거는, 물론 자기관리 리츠뿐만이 아니겠지만, 일타관리도 성장이 되겠지만, 자기관리 리츠 형태로 가게 된다면 최소 운영 비용이 연간 7억에서 15억 정도의 비용 발생이 된다고 보면, 그 시장, 그 수익 구조 하에서 배당까지 빼준다고 그러면 최소 30억에서 50억의 수익 구조를 창출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1,000억짜리가 그 정도의 수익이 창출이 가능할까라는 퀘션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다른 국가에서는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경우는 100% 다 상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본도 93%이고 미국도 90% 정도의 상장은 다 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보셨듯이 이제 전체의 2%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아주 취약한 구조 하에서 지금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 시장이 성장하기 위한 과제로는 이 원활한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패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상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대안들이 좀 일본 리츠하고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 일본에서는 이제 53개의 리츠가 상장이 되어 있고 자산 규모가 155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돈은 이제 155조 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리츠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구성이 23% 해외 투자자들이 거기에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관련 주식 시장에서 거래가 됩니다.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천억짜리에 과연 이 시장에서 해외 투자자가 왔게 되냐라는 이제 부분은 좀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저는 거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이 발달이 너무 취약한 상태라는 게 이제 우리 리츠 시장의 가장 취약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렇다면 우리 리츠 시장이 무엇 때문에 성장을 못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좀 의문을 가지고서 들여다봤는데요. 먼저 장기 투자의 목적으로 이제 설립되는 게 리츠인데, 우리나라의 이제 투자자들, 특히나 이제 앵커 투자 역할을 해야 될 이제 기업이나 연기금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장기 투자가 아닌 단타성 유형을 많이 따라가고 있는 형태이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 부동산 시장의 굴곡이 이제 어떤 패턴을 유지를 하면서 움직이는 모르는데, 어느 시점에서 상승해서 어느 시점에 하락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정성이 항상 내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불안정성을 안고서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가는 네, 우리 하나는 부동산을 이제 투자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 액시 불안정이 항상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분석도 확률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이 회사형이다 보니까 주식에 주주로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들이 투자할 때는 이 연결재무제표 그리고 투자 지분 제한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도 한계점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공모 시기에 이제 이 투자를 하게 되는데 공모를 해서 증자를 하게 되면 그 지배구조가 변경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100억짜리 리츠를 만드는데 증자를 1000억짜리가 됐다. 근데 나 이제 초기 투자자가 50%인 50억을 넣었는데 지배구조 보기에는 50%의 지배구조를 가지고 1000억짜리가 되면 이거는 미미한 그 수준의 지배구조가 된다는 문제점입니다. 그런 문제점들도 현재 저희 의견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세제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제 자기 관련해서는 법인세 부분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 성장에 문제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저희 요인을 좀 활성화시키는 대안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자본조달 구조와 또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들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단타성 수익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미래의 수익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타성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더스트리 리츠를 기초로 좀 설명을 드려보고 있습니다. 인더스트리 리츠 같은 경우 제가 2013년도부터 수익 모델을, 비즈니스 모델을 좀 개발해서 모형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 지금 모형은 연차별로 700세대씩 쭉 해서 담아가는 구조로 해서 자기관리형으로 영속형으로 구조를 짜봤습니다. 근데 가장 취약한 게 이게 엑시시 시작되는, 그러니까 매각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주택은 임대수익이 3%대밖에 머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투자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배당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부동산 투자였는데 그런 투자가 배당이 어려워지는 구조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 자체가 설립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매각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는 이 선순환 구조가 형성이 되면서 매각했던 자금을 다시 매입하는 구조, 이런 식으로 선순환이 형성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10% 이상의 그 상당한 배당 수익이 가능한 형태를 띠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형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그러니까 배당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장기적인 이 상품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형태를 좀 표현한 건데요. 이게 그 지금 현재는 이게 자기관리형의 유형이고 자기관리형을 이제 그 쪼개는 거죠. 쪼개서 각각의 위탁관리형 리츠들이 하나씩 만들어져서 나중에 엑시트하는 시점에서 이 모리츠로 편입이 되게 되면 이 모리츠는 아까 보셨던 이러한 수익 구조를 계속 영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시장이 상당히 이제 안정화되는 그런 구조를 띌 것이다라는 게 제 판단이고, 이런 구조를 좀 활성화대하는 것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제 도표로 표현하게 되면 1차적으로는 자리수라는 구조에서 이 안정화를 취한 다음에 안정화돼서 이제 이게 매각해서 나가야 되는 시점에 모리츠로 편입시킴으로써 모리츠가 모든 수익 구조를 안정화되는 단계에서 증자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고, 이 증자를 통해서 자금 조달된 형태에서 이제 운용 수익을 계속적으로 피해가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연기금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좀 무식을 계약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장기 투자 상품으로서 끌고 가야 되는 문제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 리츠에 대한 출자 방식도 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 정책적으로.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LH나 이런 공공기관이 출자를 했을 때 연결제보에 따른 자회사 편입 이런 문제도 있고, 또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20%의 그 출자 제한, 은행 같은 경우 15% 출자 제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걸로는 이제 이 증자로서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그런 구조를 띄다 보면 결국은 초기에 이제 고생해서 만든 그 회사 상품이 이 나중에 증자하면서 늘어나는 그 자본에 잠식되다 보면 의사결정으로 인한 경영권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좀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자형 리츠, 요즘 얘기하는 앵커형 리츠나 모자 리츠들이 이제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상장 리츠에 대한 세제들도 계속해서 이제 지원하고 좀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기 연구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발표의 마지막 순서로 공모리츠의 활성화 방향으로 발표를 주도하신 법무부인 바른회사 변호사님으로 계시는 이현 변호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표가 법무원 발언에서 근무하는 이영호였습니다. 저의 역할은 늘어진 시간을 많이 챙기는 게 제 주된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발표드린 건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써 있는데요. 너무 좀 법리적인 얘기가 많아서 짜증나는 얘기라고 보실 수도 있겠고요. 그런 내용 너무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고, 제가 단 몇 분 동안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밀집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모의 활성화. 어차피 기관 투자자를 위주로 한 사모펀드, 사모부동산 펀드, 우리 전부 투자 사모펀드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기관 투자자들이 3에서 5년 정도의 투자 주기를 가지고 있는 사모펀드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와 비교해서 리츠는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리츠 비클을 이용한 투자는 결국은 리츠가 처음에 2000년대 초반에 탄생했을 때 목표가 공모와 상장이었기 때문에, 또 당시에는 위탁관리 리츠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고 자기가 리츠밖에 없어서 원래 당초의 목적인 국토부가 원래 염두에 두었던 배당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에 투자하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을 만드는 원래 취지로 돌아가려면 결국은 자기관리 리츠가 됐건 위탁관리 리츠가 됐건 공모와 상장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고, 그렇지 않고 사모 위주로 가는 시장에서는 결국 부동산 펀드와 경쟁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 그리 유효성이나 기타 등등 법적인 이유도 있고요, 상업적인 이유도 있는 것 같은데, 결국 두 가지 경쟁하는 비익들은 시장에서 같이 성장할 거고, 그 성장할 때 각자 양쪽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그 비익들 간에 또 경쟁도 하면서 또 각자 특성 있는 비익들의 특성을 장점을 더 발휘한다면 각자의 양쪽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 펀드든 아니면 이 부동산 투자협회사 법에 따른 위지든 간에 발전할 수 있으려고 생각합니다. 원래 지금 다 양쪽 다 펀드건 위지건 간에 다 사모시장이 훨씬 더 많이 발전했던 거로 통계로 나타난 수치가 되고, 제가 업무를 하면서 또 당연히 그래왔었던 거고요. 그렇지만 요즘에 부동산 펀드 쪽에서도 공모와 상정을 하려는 노력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위주로 투자하는, 물론 기관 투자자들의 돈은 결국 대개는 국내들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투자 방식을 좀 벗어나서 장기적이고 공모와 궁극적으로 상장하고자 하는 그런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을 만드는 방향으로 펀드도 그렇고 또 부동산 리츠는 국토부가 최근에 발표한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공모와 결국은 상장에 있어서 어떤 비결이 조금 더 편하냐, 오로지 법률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물론 이제 상업적인 시각이나 다른 시각에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고, 오로지 법률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역시 처음에 설계 디자인된 공모와 상장을 위해서 디자인이 되었던 리츠가 좀 더 편하지 않냐,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법률적인 것도 결과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설명만 드리면, 펀드는 공모와 상장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펀드는 원래 펀드라는 특성 때문에 그게 회사형을 취하든 투자식 형을 취하든 간에 어떤 형태를 취하든 간에 펀드의 사이즈를 늘리는데 법률적인 제약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리츠는 원래 어떤 피드 프로젝트가 있다 그러면 그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관리 리츠든 또 나아가서 위탁관리 리츠든 리츠 사이즈를 늘리고 또 줄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연한 장치를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공모 시장, 공모 및 상장 시장을 활성화한다면 결국은 그 앞단에서 나가야 될 거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법률적 장점을 가지고 있는 리츠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공모하는 리츠에 관해서는 2014년 말에 폐지되었던 취득세 감면 이슈라든가, 그 다음에 특히 자기관리 리츠에 관해서는 법인세에 관한 문제나 같은 것들이 좀 더 도와주어야 그래야 적어도 공모 리츠에 관해서는 향후 좀 더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그것이 2001년도에 우리 부동산 투자회사법이 만들 때에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현 변호사님 대답해 다음은 제1부 발표된 내용이나 추가적으로 다뤄볼 만한 사안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토의의 자장을 맡으신 송동 박사님이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미나의 발표자로 나오셔서 좋은 발표를 해주신 세 분 발표자님들께 감사합니다. 조금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미나라는 게 딱 이렇게 뭐 반에서 하는 것 아니고 여기가 저희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내가 필요한 부분 이 정책 세미나라든지 이런 전문 토론은 꼭 내가 필요한 부분을 듣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혹시 뭐 사전에 조금 늦으시더라도 시간이 되시면 끝까지 자리해 주시고 아니면은 뭐 또 자리를 옮기셔도 되겠습니다. 본 세미나는 FTA 체결로 인해서 2017년 부동산 서비스 시장의 완전 개방을 앞두고 부동산 산업의 발전 방안과 최근 국토부가 입설 의지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금융산업, 특히 리츠 산업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자꾸 이제 여기 혹시 이제 전문 분야에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일반인들도 계시기 때문에 리츠라고 하는 게 소위 우리가 갯돈 모아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그런 형태의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전에는 한 명이 부동산을 샀지만 지금은 100명이 사고 1000명이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도가 잘 만들어져야 그 다음에 국민들의 건전한 투자도 이루어지고 이런 게 잘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획 부동산들이 난리가고 이래서 이러한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 제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부동산에 좋은 대형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없고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주지 않아서 지금 상당히 그 법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예산법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고요. 어떤 산업이라도 성장의 초기에는 제도가 밀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미나를 하고 세미나 결과를 도출된 결과를 가지고 정책 제안을 하고 그 정책 제안으로 입법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세미나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우리 자문협회 모현수 회장님께서는 이 자문업의 현황 너무 지금 현재 경직되어 있고 대상 규모가 작다. 일반인들을 상대로도 이런 자문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내용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강영기 연구원은 공모형과 자기관리 리츠에 이런 제도적 장치가 좀 보완되어야 되고 또한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이러한 대안을 제시했고요. 이현 변호사님께서는 자본시장법상 펀드하고 부동산 투자회사법상 리츠의 어떤 비교를 좀 해 주시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패널들께서는 발표자에게 질문을 하셔도 되고 또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리츠 산업 분야에 또 일가견이 있으시고 학문적인 쪽도 훌륭하신 우리 김재태 교수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재태입니다. 말씀을 잘 들었고요. 저는 한 3가지 정도에서 어떤 리츠 산업이 발전하는 어떤 그런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츠는 미국이나 이런 데를 보면요, 그 건물이나 부동산들이 캡레이트에서 공시를 하고 리츠는 어떻고 이 주거시설 레지던스나 이따른 커머셜 빌딩이나 이런 것이 전부 다 얘는 5.7%, 얘는 6.3%, 얘는 몇 프로 이런 식으로 공시가 다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알고 투자하고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 국민들이 투자를 해서 운영하는
그런 개념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리츠를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공모나 상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개념은 모릅니다. 그리고서는 그것이 부동산 산업이 전체적으로 큼에도 불구하고 리츠 지금 보신 것처럼 불과 2-3개 정도만 공모 상장이 되고 나머지는 다 위탁으로 그냥 3호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들만의 리그가 돼버린 그런 양상이죠. 이런 걸 보면은 사실은 리츠가 나오면서 자산관리나 정보서비스나 이런 부분이 연관되고 그리고 그렇게 공시하고 뭐 하면서 우리나라 제일 문제를 외국에서 투자할 때 보면은 우리나라는 부동산 산업이나 전체 시장 경제는 괜찮은데 투명성 지수가 낮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들어와요. 일본 같은 경우는 리츠 23% 들어가는데 한국 안 들어오는 이유는 모른다는 겁니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고 모른다, 공시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것이 리츠를 키워서 만들어 내놓고 그렇게 하고서는 같이 성장해 나가는, 관련 산업도 성장해 나가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껍데기만 지금 있는 그런 실태죠. 그러다 보니까는 리츠를 제대로 육성을 하고 어떤 그 본질의 취지에 맞춰서 나가야 된다 하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이 분야도 사실은 그동안은 오피스가 주로 위주였죠. 최근에 뉴스페이 정책에 따라서 그 주택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거는 전부 다 LH나 이런 데서 다 들어온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츠의 유형도 다양화돼 가지고서는 각 산업으로 퍼져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달 국토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리츠를 갖다 보다 편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데는 이제 지자체나 연기금이나 이런 데서 먼저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리츠를 보다 쉽게 만들고 사무 형식으로 만들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해서 커지면은 공모 나가는 트랙 이런 형식으로 해나가서 리츠가 좀 커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드는 게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조금 아까 본 것처럼 리츠를 만든 제도나 어떤 이런 본질에 부합하도록 예를 들어서 세제 혜택이나 미국 같은 경우도 세제 혜택을 주다 보니까 커졌는데 세제 혜택이나 어떤 리츠가 도관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 리츠가 이게 2000년부터 생긴 제도잖아요. 그런데 소비관리 리츠가 일반 국민들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동안에 위탁 리츠는 돈을 100억, 200억씩 이렇게 출자한 기관들이 돈을 모아서 큰 건물이나 좋은 상품에 투자해서 그냥 그들만이 수익을 가져가는 제도인데 일반인들이 소액을 가지고도 좋은 우량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법을 만들어 놓고 가장 활성화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제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같은 것들도 있을 텐데 어떤 측면이 좀 강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리츠를 이제 어떤 상품을 물건을 만들어 놓고 물건하고 서로 딜을 다 끝내놓은 상태에서 리츠를 만드는 이 돈을 펀딩하고 이러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기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떤 큰 기관이 이 들어가는 돈에 뭐 500억이면은 들어가는 돈에 일정 부분을 먼저 태우고 그리고서는 서로 협의를 해서 바인딩을 이미 시켜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형성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큰 물건을 개인이 들어갈 때에는 암만큼 1억, 2억 들어간다 하더라도 작은 금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무한히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3호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선 그걸 공모해가지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서는 아까 이제 저기 운영에 따라서 임대주택 리츠도 이제 마찬가지로 보면은 기간 동안에 항상 이 리츠가 중요한 게 뭐를 보냐면은 이자율이 낮으니까는 기간 운영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배당을 받는 것 그리고 나중에 가치가 상승하면 상승하에 따른 캐피탈 게인, 자본 차익까지 먹는 그런 개념으로 리츠를 우리가 들어가는데, 근데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이미 큰 물건 같은 경우는 위탁으로 해가지고 기관들이 전부 다 끝내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개인이 들어갈 여지는 없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은 개인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만들어 놓고, 그리고서는, 이 자기관리 같은 경우는 또 운영하고 가는 회사 형태가 되니까는, 거기서 회사에서 벌써 법인세 내고 개인한테 또 주면 배당세를 또 내야 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또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풀어줘야지 풀어주고서는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진짜 중요하지 어떤 기본적인 건 안 해놓고서는
그냥 기관들은 그냥 알아서 이랬든 저랬든 기관들은 펀드로 가든 리츠로 가든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개인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정재홍 교수님 차례인데요. 정재홍 교수님은 그 NPL 시장, 즉 그 담보부 채권, 담보부 필채권 시장에서 많은 그 경험과 이론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리츠라는 게 결국 부동산 투자회사인데요. 이 제도가 부실해서 과거에는 외국계 투자회사, 뭐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논스타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들어와서 우리 IMF 기간 동안에 아주 금융기관이 초토화될 때 물건에 많이 투자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그야말로 국가의 수익 자산이 외국 투자가들의 먹잇감이 됐습니다. 이때 이들이 투자한 자산의 대부분이 NPL 자산입니다. 앞으로 리츠 산업이 보험 궤도에 오르고 활성화된다면 그런 NPL 쪽에서만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회사도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소액 투자가가 부동산 투자를 해서 높은 배당을 받기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투자 대상으로서 NPL 어떻게 보시는지 또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교수님이 준비한 자료를 조금 한번 듣겠습니다. 그냥 모시기 또 힘드신 분인데. 네,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여러 리츠 전문가님들로부터 좋은 얘기 많이 들었고, 또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제 리츠 업계에서 많이 발전을 해야겠다 하는 사명감을 갖게 됐고, 저도 전문가로서 이걸 리츠와 NPL과 서로 융합을 해서 글로벌화 시키는 국제적인 어떤 한국에 대표될 만한 어떤 좋은 투자 모델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NPL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제 NPL이라는 건 이제 부실채권이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담보부 채권을 주로 많이 다뤄가지고 부동산 담보부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담보부 채권을 다루다 보니까 부동산 리츠하고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자본시장의 펀드와 부동산 리츠 시장의 펀드, 그게 지금 구분이 되고 있는 걸 오늘 알게 됐는데요. 그 리츠와 NPL의 관계에서 이것이 융합을 함으로 인해서 좀 더 글로벌화 시켜서 이거를 어떤 투자 수익 모델로 만들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투자하는데 애용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 것을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부진이 길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2011년 이후에 국내 경제의 평균 성장률은 3%대에 머물러서 2000년대 금융위기 이전에 4.6%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못마땅한 경제 상황이 이어지면서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나 유로존 등 주요 선진국들에서도 장기 침체 가능성을 주장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중국이나 브라질, 러시아 등 거대 개도국들도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뿐 아니라 내부적인 한계도 많아 그만큼 저성장 리스크가 큰 상황입니다. 특히 90년대 일본과 유사한 여건이 많아서 잃어버린 20년이라는 행로를 따라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들이 장기적인 성장 활력 저하를 체험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걸 체험할 순간에 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경제 흐름을 보면 장기 침체를 체험했던 나라들과 비슷한 측면이 많습니다. 세계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산업 및 경제 구조도 우리 경제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수출의 성장 개인력이 크게 약화된 가운데 수요 위축의 악순환 등 위기 후 증후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본 투입 둔화가 이어지고 생산성 저하 추세가 개선되지 못할 경우 향후 5년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은 2% 중반, 2020년대에는 1%로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상황에서 리츠와 NPL을 잘 융합해서 지속 가능한 투자 라인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며 사명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금융위기가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리츠와 NPL의 융합으로 지속 가능한 제도를 만들어서 투자자들의 투자 수익에 작용된다면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주게 될 것이고 창조 경제에 발전하게 되는 터전이 될 것입니다. 우선 과거를 겪었던 우리가 과거에 침체를 겪으면서 외국의 론스타와 같은 투자 펀드 회사한테 당했던 우리나라의 경험을 우리는 거울 삼아서 배워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크나큰 자산을 손실을 봤는데 앞으로 또 그런 위기가 올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왜냐? 지금 우리 그 자산 펀드 이런 회사들이 지금 제대로 활용화되지 않고 있다는 걸 오늘 열심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회나 정부에다가 앞으로 외국에서 어떤 자산이 내년에 2017년도에 외국에 그 모든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될 텐데 이걸 한번 봐주십시오. 금융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상업펀드에게 은행을 매각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금융회사에다 매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루고 있는 펀드회사에다가 이게 매각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1999년도에 우리가 IMF를 당해갖고 있을 당시에 사모펀드 뉴프리지 캐피탈인데 제1은행을 헐값으로 매각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사모펀드 칼라일에게 한미은행을 매각했습니다. 이건 전부 페이퍼 컴퍼니들입니다. 실체도 할 수가 없고 세금도 안 내려고 합니다. 그런 회사들이 됐고요. 또 사모펀드 론스타에다가 외환은행을 매각하게 됐어요. 이게 2003년도 9월달에 됐습니다. 이게 뭘로 했냐? 주로 NPL로 우리나라가 너무 떨어질 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NPL을 좀 더 잘 알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좀 더 공부를 하셔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금융위기가 왔을 때는 이렇게 참패를 당하지 않아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사모펀드 뉴브리지 캐피탈에게 제1은행이 매각할 때요, 우리는 5천억 원에 팔았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공적 자금 여러분들 혈세로 만든 게요, 그 돈이 8조 4천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8조 4천억 원이 어디로 가버리고 이거 5천억 원에 팔았습니다. 이거 우리 국민들이 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외국에 이름도 알 수 없는 회사한테 팔렸습니다. 또 한미은행이 또 매각된 사례 여러분 아시죠? 칼라일이라는 사례. 칼라일이 뭐 하는 데인지도 모릅니다. 칼라일 사모펀드입니다. 여기 우리나라 리츠가 잘 발달되어 있으면 이거 절대로 안 팝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리츠 회사에다가 팔아야 되죠. 근데 이거 뭡니까? 이거 다 날렸어요. 매각 대금이 5천억 원인데요. 이거 얘들이 바로 되팔았습니다. 이 칼라일 회사에서 다른 시티은행으로 넘겼는데 7천억 원이 남았습니다. 이거 외국으로 다 자산 손실돼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국민들이 펀드를 만들어서 리츠가 잘 돼가지고 이걸 매수를 했으면 우리 거 아닙니까? 또 있습니다. 론스타 여러분 잘 아시죠? 론스타에다가 외환은행을 헐값을 내고 이 외환은행 주식값이 주당 4천 원밖에 안 됩니까? 이거 헐값 해가지고요 얼마나 큰 손해를 봤습니까? 그런데요 팔고 나서 이게 지금 국제적으로 소송 중입니다. 얘네들 그렇게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도요 세금 안 내려고 지금 소송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국 문물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상황이 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츠가 좀 더 발전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정재원 교수님이 이런 NPL 분야를 실질적으로 다루고 계시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런 그 리츠 제도라고 하는 게 결국은 주식을 5천원짜리 주식을 발행해서 공개적으로 발행해가지고 몇 천억을 모으는 이런 제도입니다.
여기는 아주 활성화가 돼 있어요. 여러분 1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 좋은 우량 부동산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 저기 어디 강남에 가면 기획 부동산들 있잖아. 쓰지도 못하는 땅 좋다고 파는 이런 사람들이 설치가 돼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법은 만들어져 있지만 세부적인 부분 또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세제적인 부분 이중과세를 막 해버리고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이 잘 될까봐 오히려 견제하고 있는 게 정부인 것 같아요. 당장 2017년 내년이면 이미 그 2011년도에 그 FTA가 체결됐죠. 2017년도면 외국 펀드들이 자유스럽게 지금도 들어오지만 전문 자격사들까지 다 들어와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코앞에서도 제도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이 법이 만들어지고 상장된 회사가 5개 있었는데 3개가 상장 폐지됐습니다. 종이 쪼가리 됐습니다. 그 종이 쪼가리 됐으면 그 주식을 산 국민들은 정말 아주 손해를 본 것이죠. 이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오늘 국토부가 나오지 않아서 좀 서운하게 생각하고 또 중심에 있어야 되는 협회도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정책연구원장님이신 김홍기 원장님 발표를 했습니다. 전직이 국토부신데 이상한 소리 했고.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홍기라고 합니다. 최근 국토부가 그 리처 방안과 상장 리처 구성 방안, 그 다음 리처를 통한 부동산 서비스 산업 고도화라는 발표를 보도자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제 보면 정부도 리처의 중요성을 잘 알고 리처를 중심으로 부동산 산업을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좀 그 국토부 직원들이 나왔으면 좀 섭섭하게 생각하는데 다행히 제가 국토부 직원이 아니라 가지고 전직이라 가지고 괜찮습니다만 시적절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세미나를 개최하기 위해 협조해 주신 이렇게 부동산 신문 한국 부동산 신문하고 감사드리고 관계자한테 감사드리고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리처는 2001년도 도입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리처가 도입되고 나서 리처가 보수의 상품,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한 40% 정도, 41%의 수익을 들었고, 거기에다 6% 이상, 작년에도 6% 이상이 수익이 누리는 보수의 상품입니다. 그런데 보수의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 리처에 대해 잘 모르죠. 일단 법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상품에 대해 가지고 어떤 정보를 또 잃어버렸습니다. 현숙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개인한테로 리처의 자문을 갖다가 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합니다. 그건 아직 시장이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이런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을까? 문제는. 그 보면은 이제 앵커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대형 리처의 어떤 투자자들이 보면 경영권 문제 등을 우려해가지고 사모를 갖다 선호하죠. 그 사모를 선호하면 자기들 꽤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일반 투자자들이 끼어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끼어들 여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사모 공무펀드가 국영가가 되는 것을 그런 자체가 좀 적고 개수도 적고 그 다음에 좀 이제 펀드 리처의 세에서 보면은 이런 공모 상품을 갖다가 걔가 게을리한 것도 좀 사실이죠. 그 다음에 또 공모는 또 이제 수익도 좀 저수익으로 평가되니까 아까 말한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수익이 좀 적게 나니까 피피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키우기를 그런 거는 사모펀드로 해가지고는 별 희망이 없습니다. 공모펀드 위주로 일단 정책을 전환시켜가지고 국민 모두가 쉽게 정보를 지급해가지고 필요한 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협회 중개업자가 중개업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가 생각해 봤더니 지금 부동산 현장의 제 전망이 그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분들이 태업 공인중개사들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괜찮은 부분이 나오는 것 보면 리츠 회사하고 연결하고, 그 다음 리츠 회사가 그걸 평가해가지고 수익이 온다면은 또 이제 그걸 이제 사들이고 다시 이제 그 자산에 대한 유동화를 시켜가지고, 유동화는 또 태업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매각하는 방법을 찾는 게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지금 전국적으로 한 93,000명 정도쯤 되고, 그 골목골목마다 다 있죠. 그래서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잘 알기 때문에 투자 자문에 대한 어떤 교육을, 그 다음에 투자 상품에 대한 어떤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리츠에 대한 대중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앞에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우리 부동산 투자가 들어가가지고 고수익을 벌리면서 우리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이런 문제 같은 거 우리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리츠, 우리 중개업자, 리츠는 또 보면은 수모 경제를 실행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쯤 돼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보다 좀 적고, 그 다음에 개인이 하기는 좀 큰 물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중개법인이라든지 중개업자들이 어떤 제도권 안에서 국민들 투자자들을 가지고 보호하는 기능만 보강된다면 그렇게 또 주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보다 더 리츠 시장이 좀 넓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 투자 기회도 그만큼 넓어질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서비스 산업 보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부동산 서비스 산업이 지금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정보 공개 수준이 OECD 국가 중에 한 40위인가 그럴 겁니다. 그만큼 낙후가 되어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기 힘든 문제는 여기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이 중개업자들의 그 다음에 다른 어떤 부동산 서비스 산업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 발전하기 위해서는 결국 보수하고 연결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식당을 좀 지저분한 식당에 가지고 먹으면 가격이 좀 낮지만 서비스 질이 높은 호텔 같은 경우는 좀 비싸죠. 그만큼 우리가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수집을 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를 갖다가 일률적으로 묶어놓는다는 거. 중개보수 같은 경우는 0.9% 이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보면 일률적인 서비스 수준을 기준하기 때문에, 그 이상, 0.9% 이상의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서비스 고도화가 되려면, 그런 어떤 규제부터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저는 여기서 끝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 부동산 오늘 여기 중개사분들도 좀 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동산 실물자산인 이 부동산이 유동화가 되면요, 이 리츠 산업이 발전하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집을 사고 팔고 등기를 하고 이랬지만 중개사 사무실에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도 이미 법은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부동산 투자회사법상 부동산 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ABS라든지 MBS라든지 이러한 유동화 채권은 지금도 부동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부동산 업소에서 중개를 하는 것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도적인,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제도적인 보완장치, 그리고 또 중개사 단체에서도 시장 영역 확대를 위한 이런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서 공인중개사들이 조금 위기에 와 있는데요. FTA로 인해서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외국의 대형 중개법인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대비를 좀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제 공인중개사들을 상대로 우리 NPL과 관련된 부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신문에 이제 이동식 기자님도 그 내용을 조금 알고 있는데 조금 그 부동산 신문에 약간 내비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 부동산 신문을 좀 주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외국에서 대형 그 공인중개법인이 이렇게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 것이며 또 우리 나름대로 자구책을 해서 NPL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이며 여기 NPL은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이제 그 부동산과 그 어떤 경매와 이런 걸로만 연결된다고 생각을 하는 수가 많은데요. NPL은 직접적인 영향은 그 금융하고 연결이 가장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융합하고 또 이제 그 글로벌화 시켜서 우리도 외국에 가서 돈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 경쟁력을 기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그 블루오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그 NPL 분야에서 일부 전문가들이 다양한 형태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리츠펀드의 개념이나 공동투자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는 곳도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담보부 NPL 경우에는 소규모 펀드가 수많은 성공 사례를 계속 얻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좋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 함께 우리 문화생들이 같이 여기 한 30명 정도 지금 와 계시는데요. FTA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론스타와 같은 외국 펀드가 물밀듯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이 이에 밀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론스타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론스타가 돼야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팬들을 많이 확보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분야만 오랫동안 취재해온 한국경제신문의 은하영 기자 차례입니다. 우리나라 위탁 리츠부터 자기관리 리츠까지 쭉 오랜 동안 취재 경험으로 간단하게 발표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신문 윤아영 기자입니다. 제가 2010년도부터 리츠 분야를 취재를 해왔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리츠에 대한 기대감도 많았었고 활발하게 리츠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었는데 지금의 와서는 너무 이렇게 초라해져서 저도 많이 가슴이 아프고요. 또 사실 지금 리츠는 오피스나 호텔, 물류창고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것도 이제 원래는 오피스 빌딩만 투자를 하다가 이렇게 분야를 넓혀간다고 굉장히 리츠 분야가 넓어진다라고도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2010년도, 2011년도에는 더 다양하게 리츠 구성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양센터라든가 실버타운 같은 거를 개발하는 리츠도 있었고 문화, 역사, 관광 타운을 만들겠다는 것도 있었고 온천 개발도 있었고 굉장히 좀 분야도 다양하고 다들 자신감을 찾아서 준비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국토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사업성 평가에서 떨어지기도 했었고 또 자본금을 모으는 것에서 좀 무너진 경우도 있었고 했는데요. 이제는 어쨌든 너무 이제 안정적으로 주택과 오피스 빌딩만을 갖던 리츠가 더 이제부터는 더 자기관리 리츠가 더 다양한 분야에서 발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아직까지도 개인이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낸다는 거에 대한 열망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츠가 공모로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길은 많이 없지만 최근에 테라 펀딩이라고 해서 개인들이 부동산에다가 다들 500만 원, 1000만 원씩 투자를 해갖고서는 그걸로 수익을 내는 구조가 좀 많이 각광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아직까지 그런 리츠 투자에 대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열망이 매우 크고 있고 이거를 리츠를 좀 더 발달을 시킨다면은 충분히 지금보다 10배, 100배 더 큰 규모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도 많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앞에 계신 분들께서 리츠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을 드리면은 이 일반인들이 전문성을 가진 분야를 잘 알기가 힘들어요. 오랫동안 리츠가 뭐다, 뭐 상품이 뭐다 이런 총론적인 도시적인 측면에서의 취재는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담당자들이
좀 깨야 돼요. 몇 명 안 되는 정책 부서에 그 전무선 계류로 인해 가지고 국가가 천천히 갑니다. 국가가. 그런 면에서 아주 전문 기자라면 앞으로 강성 취재를 좀 부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국토부 안 나왔고요. 또 리츠 산업을 주관하고 있다고 하는 협회가 안 있어요. 한 10년 동안 제가 볼 때도 별로 한 일이 없습니다. 세월은 바로 앞에 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소위 민관들이 같이 협동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모현숙 회장님이 자본협회를 이끌고 계시는데, 저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부동산 투자회사만 자문할 게 아니고요. 전 국민을 자문할 수 있도록. 사실은, 회사 만들 때 그냥 부동산 컨설팅 쓰면 아무도 규제를 안 받잖아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 협회가 좀 더 어떤 회원화시키고 제도적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억 자본금의 자산운용 전문 인력 3일씩 필요하지 않습니다. 투자 자문을 하는데 자본금 10억씩 필요 없습니다. 자본시장법하고 똑같이 1억으로 자본금 낮춰주셔야 되고요. 일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을 충분히 보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지금 소장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 리츠 투자자문회사가 일할 수 있는 업역에 대해서 많은 걱정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관심 가져주시면 저희 업권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다들 수고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큰 틀에서는 제가 미리 사전 공부한 대로 3시 50분이니까 한 100분 정도 늦었습니다. 그래서 질의응답 시간이 남아있는데 꼭 한 분만 정도만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고 싶은 분 계시면 이 자리에서 한 분만, 간단한 자기소개와 질의만 부탁드립니다. 잠깐만 질의하신다고, 질의 시간. 네, 시간도 없는데 질의를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한미금융그룹의 투자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두칠 상무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하려고 하냐면요, 저희들이 이제 리츠 회사를 한번 설계해 보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회사는 담보부 NPL을 직접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30억에서 300억 정도의 단건 투자를 하는 회사인데 리츠에 관련 법률이 완화돼서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 하면요, 리츠는 부동산 리츠를 주축으로 이루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리츠가 공모를 통해서 활성화되려면 고수익의 이익을 남겨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동산 투자 전에 담보 NPL을 투자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그런 리츠로 발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국토부가 담보 NPL을 선행 투자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그 일련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과연 승인을 해줄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좀 대두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을 일단 접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국토부와 이 협의 과정을 위해서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담보부 NPL에 대한 말씀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제가 여기 지금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의 부동산 정책연구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개선사항을 하나 제시하려고 합니다. 현재 담보 NPL이 연간 금융기관에서 5조 6조 정도를 매각해서 매년 이렇게 개별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부분을 경매 컨설팅이나 공인중개사가 의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과연 공인중개사의 중개물로 확정적으로 보고 있냐는 겁니다. 이 공인중개물로 담보 NPL을 본다면 한국공인중개사의 중개 수수료가 그것을 명문화한다면, 또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법률이 명문화된다면 공인중개사 협회 수수료에 증액이 좀 많은
그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한번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그거는 이제 국토부 관계자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윤하연 기자가 취재해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나오십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받고 시간 관계상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예. 저는 제안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설립적인 SH공사의 서울리치 대표로 있습니다. 오늘 입체 세미나를 보고 느낀 점이 사실은 우리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야 되는데 이런 경제 지식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자, 예를 들면 펀드가 법률 용어는 집합투자기구라는 거, 리츠가 부동산 투자 회사라는 거,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사람이 굉장히 힘들고, 여기 오신 분들도 모르고, 여기 오늘 세미나 중에서도 두 개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만큼 재테크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이 모릅니다. 이것도 이건 아는 사람만의 리그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제안드린 거는 한국부동산 신문하고 부동산 경제연구소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이 리츠에 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시거나 홍보 과정을 통해서 거기로부터 끌어나오는 리즈를 정책에 반영시켜야 된답니다. 여기 서비스 하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VOC라는 단어잖아요. Voice of Customer. 사실은 리츠를 이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거는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정책이 반영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뭘로 해야 되냐? 일반 대중인한테 교육을 해가지고 그 일반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불편이나 그 장애의 요인을 끄는가를 좀 이렇게 가려운 데를 긁어서 모아서 다시 정책 제안을 했는데 지금까지 내 느끼면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그들만의 외국에 조금 아는 내용 가지고 그 한국 실정에 모르는 겁니다. 적용하다 보니 그렇게 됐고, 이런 현상 때문에 자기 공모용 리치를 하려고 그러면 그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일반 투자자들이 뭘 알아야 또 되는데, 예를 들면 대부 부모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내용을 많이 알면 좀 몰려갈 건데, 예를 들면 그렇게 잘 알 수 있도록 되는 교육장이 없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국부동산신문하고 한국부동산연구소에서 그런 장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발표자 배들보다 더 높은 시견을 가지신 SH공사 서울리츠 이정대 박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공모형 리츠로 이제 변해서 이렇게 국민들이 많이 호응이 되면 이 상장회사, 리츠 관련 그 상장회사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게 좀 더 커지가 되면 그게 바로 이제 론스타와 같은 큰 회사가 만들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형 리츠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연구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까지 수고하셨고요. 오늘 다 못한 일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제2의 세미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늘 좀 미숙한 점이나 좀 빠진 부분, 그리고 보강한 부분 해가지고 제2의 그 세미나 때 지금까지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이거 행사 마치고 간단한 기념 촬영이 있으니까 기념 촬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오늘 세미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뭡니까? 예. 가보시면 호흡 잘 예, 손을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한 번 더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좀 대가리. 멸치에 여기 대가리 하시죠. 예, 멸치요. 멸치 선장. 예, 멸치. 팔 안 뭉쳐가지고. 화이팅 하시죠. 하나, 둘, 셋. 화이팅!